전자회로 1장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전자회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일렉트로닉스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렉트로닉 시스템, 전자장치, 전자회로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전자장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예전에는 휴대폰이라고 불렀죠. 셀룰라 텔레폰 또는 셀룰라 폰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이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전자회로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일렉트로닉스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차이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전자공학의 역사는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1920년도에 진공관 앰프가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공관 앰프는 주로 이제 증폭기의 용도로 사용이 됐고요. 이 진공관을 사용해서 진공관 라디오가 출현을 했고요. 군용으로 주로 이제 군사용 레이더 장치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는 이제 전자회로 소자로서 트랜지스터라는 장치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진공관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증폭 특성을 제공하는 소자가 바로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1940년대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출현함으로써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전자회로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일렉트로닉스 또는 일렉트로닉 시스템 하면 이 트랜지스터가 가장 대표적인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전자장치들을 일렉트로닉 시스템 또는 일렉트로닉 서킷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제 직접 회로가 또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아주 많이 하나의 소자 안에 들어가는 형태의 그러한 장치가 바로 직접 회로 또는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렉트로닉스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칩에 아주 많은 트랜지스터를 직접화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 이렇게 우리가 불러볼 수 있는데요. 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던 트랜지스터가 BJT라는 게 있고요. 직접화하는 데는 FET라는 또 다른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이게 더 직접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저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 반도체 직접 회로들이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물질들이 변화함으로써 또 새로운 트랜지스터가 출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절에서는 그러면 일렉트로닉 시스템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자회로를 아직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만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 바로 우리가 아주 수학이 필요하듯이 일렉트로닉 시스템 이라는 장치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장치가 이제 휴대전화가 되겠습니다. 셀룰라 폰 또는 셀룰라 텔레폰이 되는데 휴대전화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요. 이 블랙박스에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안테나를 통해서 전자파의 형태로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편에서는 전자파의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한 다음에 이 블랙박스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 귀로 소리가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블랙박스 안에서 처리하는 기능이
바로 전자회로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셀룰라폰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능적으로 보면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우리가 트랜스미터, 송신기라고 부르고요. 신호를 받는 장치를 우리가 리시버, 수신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이 가지는 주파수는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20Hz에서 최대 20kHz 범위 내의 신호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이 되는 신호의 주파수, 중심 주파수는 800MHz나 1.8GHz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올려 보낸다는 거죠. 이것을 업컨버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이스를 고주파수 영역으로 보내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의 보이스는 서로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주파수 영역으로 보냄으로써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고 신호 간에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주파수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타임 도메인에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보이스 또는 메시지 시그널이 다음과 같이 XT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수 영역으로 보내는 캐리어 시그널이 다음과 같이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타임 도메인에서 두 함수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캐리어 시그널의 경계선을 따라서 여러분의 보이스 또는 메시지 시그널이 정보가 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실제 수학적으로 보면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는 게 클리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저주파수 영역에 해당이 되는 메시지 정보들이 고주파수, 중심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캐리어 시그널과 컨보루션을 취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고주파수 영역에 중심 주파수를 갖는 그 구간에 신호가 분포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표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3학년 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송신기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이스를 전기 신호로 만들어서 전자파 형태로 보내는 장치가 송신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신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멀티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곱셈기라고 부르는 거죠.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를 증폭시킨 다음에 다음과 같이 800MHz나 1.8GHz의 중심 주파수 또는 그 밴드에서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곱셈기는 메시지 시그널과 캐리어 시그널을 곱해주는 게 곱셈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캐리어 시그널과 메시지 시그널을 곱하면 신호의 세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신호를 증폭해야 될 기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자회로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이 증폭기의 기능을 이해하고 증폭기를 설계하고 모든 장치에 이 증폭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회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수신기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거리에 위치한 수신자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받은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이 리시버라는 장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트랜스미터에서 모듈레이티드 된 신호가 전달이 되고요. 리시버는 이러한 모듈레이티드 된 신호를 중심 주파수가 제로인 보이스 밴드 영역으로 신호를 낮춰준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시버는 기능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저잡음 증폭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신기에서 수신한 신호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신호와 노이즈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증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그널만 증폭시키는 저잡음 증폭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증폭기의 한 일종이 되겠습니다.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수신기의 필수 블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폭기가 필요하고요. 발진기가 필요합니다. 트랜스미터, 송신기에서도 곱셈기가 구현이 되었듯이 수신기에서도 발진기를 통해서 캐리어 시그널이 만들어지고요.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한 신호와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저주파수 영역에 해당이 되는 메시지 시그널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시그널만 통과하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필터가 되겠습니다. 수신기는 증폭기, 발진기, 필터 이런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페스 필터가 여러분 증폭기 앞단에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신기에는 증폭기가 무려 2개가 들어가죠. 자, 수신기에서 수신하는 신호는 고주파수 영역에 해당이 되는 신호들이 도착합니다. 캐리어 시그널을 다시 곱해줌으로써 타임 도면에서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제 컨버루션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저주파수 영역에 다음과 같이 원래 송신된 신호가 딱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만 필터를 통해서 딱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전자장치, 전자회로는 필수적으로 증폭기나 필터나 발진기라는 장치 또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회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회로에 대해서 또 앞으로 여러분이 반도체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전자회로입니다. 그래서 전자회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포토다이오드 또는 포토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토다이오드의 역할은 빛을 수신해서 커런트의 형태로 제공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이러한 포토다이오드를 어레이 형태로 배치한 거죠. 아주 직접화 시킨 겁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디지털 카메라가 되고요.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한 전류를 만들어주는 픽셀들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셀들이 빛으로부터 전류를 생성하면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시그널 프로세싱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로 변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이러한 체스보드를 한번 사진을 찍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디지털 카메라에는 이제 컬러로 찍는데 이제 흑백 사진만 찍었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각 셀이 흰색과 검정색에 해당이 되는 전기신호로 변환이 되겠죠. 만약에 흰색이 큰 전류를 생성하고 검정색이 전류를 생성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직렬로 순차적으로 전기신호를 변환시키면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전압의 형태로 신호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체스보드의 흰색 구간을 지날 때는 높은 볼티지의 전압이 표현이 되고요. 흑색 구간, 검정색 구간을 지날 때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신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현도 전부 전자회로라는 장치 또는 전자회로라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날로그 기능이 있고요. 디지털 기능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기능은 신호에 대한 증폭, 모든 장치에는 증폭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고요. AD 컨버전 기능이 필요하군요. 아날로그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그널의 형태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이 기능은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디지털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줌인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압축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도 아날로그 기능과 디지털 기능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셀러폰도 아날로그 기능과 디지털 기능이 필요하듯이 디지털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지만 디지털 기능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필수적으로 아날로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날로그 디지털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치, 모든 기능은 디지털로만 구현이 될 수 없어요. 아날로그 기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날로그 컴포넌트가 전자회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디지털 기기에 아날로그 컴포넌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설계하는 그러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엔지니어도 아날로그 엔지니어와 디지털 설계 엔지니어가 같이 필요합니다. 저자분 증폭기, 저전력 증폭기, 그 다음에 발진기, 곱셈기 이러한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디지털 시그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그널은 아날로그 시그널과 다르죠. 그런데 고주파수 영역으로 올라갈수록 디지털 시그널의 형태가 아날로그와 비슷해져 버립니다. 또. 그래서 디지털이 아날로그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제를 보시면 X1T가 100Mbps 시그널을 표현한 경우 X2T는 1GBps를 표현한 신호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디지털로 구현이 되었지만 신호가 표현이 되겠지만 모든 신호는 라이징 타임과 폴링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리티컬하게 상승하고 크리티컬하게 하강하는 형태의 신호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신호가 빨라질수록 상승하는 시간과 하강하는 시간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날로그와 같은 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를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텐데요. 1장에서는 왜 전자회로를 공부해야 되지? 라는 필요성에 여러분 스스로가 좀 공감하는 시간으로 좀 채워보도록 하고요. 2장에서부터는 전자회로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장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